요즘 세대한테는 굉장히 낯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는 한때 현대차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차들을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현대차는 미쓰비시, 쌍용차는 벤츠와 기술 제휴를 했었고 체어맨과 무쏘, 심지어 이스타나까지 어떤 차든 벤츠의 손길이 안 닿는 차가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랬던 회사가 IMF 때는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대우차가 망한 이후로 잘 나가다 싶더니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살벌한 장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쌍용차 노조 사태, 이거 그냥 말로만 듣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꽤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회사와 노동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색은 싹 빼고 쌍용차 노조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 노조 사태, 사진이나 자료 화면으로만 접하거나 이 당시에 이 사태를 뉴스로 지켜보던 분들은 체감상 반년 이상 파업을 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오래 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생각보다 그리 오래 한 건 아니더라고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77일간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대체 쌍용차 노조 사태라는 건 뭐냐? 사전적 의미처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 노조들이 평택 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무력 충돌 그리고 희생자도 발생한 굉장히 아픈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한데 무기한 파업은 대체 왜 일어났던 걸까요? 이건 다시 1997년 IMF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이 당시에는 규모가 꽤 크던 대기업들도 다른 대기업한테 넘어가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정부에서 현대차, 기아차 좀 인수해 가고 대우차는 쌍용차 좀 인수해 가죠, 이러면 현실이 되던 시절이거든요. 이 당시 쌍용차는 대우차에 매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우차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부도가 났고 이걸 계기로 다시 쌍용차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연생산량 16만 대 이상을 기록할 정도였는데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되면서 모든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당시 정부와 채권단이 결정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꽤 많은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당시 상하이차가 핵심 기술하고 연구원들을 빼돌린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 나왔던 차들 디자인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상하이차가 전혀 진심이 없는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니 신차 생산도 원활하지 않고 결국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끝내 2009년 1월에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쌍용차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노리고 있다 말이 많을 때가 있었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회생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드러났는데 당시 쌍용차 중국인 이사의 임기 만료와 법정관리 신청 시기가 일치하면서 상하이차가 철수하려고 그린 큰 그림이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기술을 빼돌린 사실도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아예 의혹이라고만 보기는 힘들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경영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체 인원이 36%, 인원수로 치면 2646명을 대상으로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됩니다. 2009년 5월 21일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들이 평택 공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가는 걸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는 5월 31일 오전 8시 30분으로 직장 폐쇄 선언을 하고 6월 8일에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한테 정리해고를 통보해버렸습니다. 6월 26일에는 정리해고자 976명 중 2012년까지 2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하고 450명한테 희망퇴직 기회를 주겠다는 회사 측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공장 점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거부했고 회사 직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회사 직원 3200명이 기숙사 문하고 철조망을 통해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자 노조가 쇠파이프, 쇠총, 지게차 같은 걸 동원해서 사측 직원들을 몰아냅니다. 이때부터 노조와 사측의 대립이 본격화되는데 노조 측에서는 도장 1 공장과 이 공장에서 대기하면서 사측으로 새총을 발사하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470명의 노조원들은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노조 지원 유세를 벌였고요. 이날 쌍용차 대표가 철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측 직원들은 우선 해산합니다. 이때 노조의 저항 수준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커지니 26일 무력 충돌 이후에 경찰은 특수본을 설치하고 공권력 투입을 결정합니다. 정치적 논란은 이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배제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있었는지만 쭉 보자고요. 우선 7월 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서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죠. 7월 11일에는 실제로 공장주 출입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출입구를 공권력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살벌한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우선 공장 쪽 도로 모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입을 봉쇄했고요. 이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출입 통제를 당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출입 통제를 받아서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가하던 노동자들과 농성도 참여했고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측 직원들한테 둘러싸여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시위를 저지하려고 대기하던 경찰 병력과 충돌하는 일도 발생하고 회사 측에서는 물과 음식을 공장 내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던지는 화염병에 대응한다는 걸 명분으로 2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최로원액 2000리터가 섞인 물 20만 리터를 살포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노조와 정부의 충돌에 대한 갑론을박의 불씨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경찰 진압 작전 중에는 최초로 헬기를 이용한 혼합 살포가 이뤄졌고요. 7월 20일에는 사법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이 평택 공장을 회사 측에 인도하라는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계기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인원이 투입됩니다. 34개 중대 무려 3,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을 동원했는데 이날 집행관, 변호사, 사측 직원 등 4명을 강제 집행하려고 3번에 걸쳐 도장 2공장 앞으로 진출하려 했다가 노조가 저항하며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금속노조는 정문 앞 공터에서 공권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경찰에 해산하면서 기자회견은 무산됐고 7월 24일에는 뉴스에서 많이 보던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조원 600명이 도장 공장, 복지동 같은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17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도장 2공장하고 오페스 처리장 주변에서 화염병과 볼트를 투척합니다. 지게차 그리고 불을 붙인 폐타이어도 동원해서 경찰 투입에 저항했고요. 오후 3시에는 경찰 특공대 3개 제대, 4개 기동 부대가 로디우스 차체 공장에 진입하고 그 일대를 장악하자 옥상에 있던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며 저항합니다. 경찰은 화재 위험을 명분으로 헬기로 최루액 비닐봉지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요. 이날은 진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노조원들이 차체 공장의 방화를 시도하려 해서 소화기로 진화를 하고 경찰 15개 중대가 모든 출입문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7월 28일이 되고 경찰은 진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식량과 물 반입도 막아버립니다. 노조원들의 가족들과 사회단체 소속 인원들이 물을 전달하려다 사측 직원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다음날에는 민주노총에서 물을 전달하려고 행진하려다 경찰한테 저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8월 4일에는 경찰이 노조원들이 주요 거점을 확보하려고 복지동과 조립공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노조 측은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고 카이런 차체 공장 옥상에 신화를 뿌려 방화를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일시후퇴합니다. 8월 5일 아침 8시경에는 경찰이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 박스와 사다리를 이용해서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10시쯤에는 경찰 특공대랑 기동 부대원들이 헬기랑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도장 1공장 옥상에 진입하고요. 이렇게 복지동 옥상, 카이런과 렉선 차체 공장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사측 직원 3,000명은 공장 자재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날 12시 노조 측의 본관 뒤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무 교섭을 벌이고 노사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면서 77일간의 파업이 종료됩니다. 왜 일어난 일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노조와 경찰은 각각 뭐 때문에 비판을 받았냐?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노조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원인 자체는 상하이 차이 빌런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일어났던 협상 과정에서 화염병의 새총, 심지어 지게차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경찰 병력을 비롯한 국가 자산 손실도 상당했습니다. 파업을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그 과정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죠. 경찰뿐만 아니라 노조원들도 부상과 피해가 상당했으니까요. 반대로 경찰 쪽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헬기도 동원되고 특공대까지 가세하면서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부상과 물리적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부상자는 143명, 파손된 경찰 버스는 23대, 파손된 장비는 148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경찰은 노조를 상대로 20억 5,444만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법원은 노동자들이 13억 7,67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항소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선 11억 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서울고법 항소심 1심 판결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절차 이후 2010년 10월에 쌍용차는 마인드라에 매각됐다가 비슷한 이유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면서
2022년 8월 26일 지금의 KG그룹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가지 아픈 역사와 함께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순수 기업으로 돌아왔는데 이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측은 노동자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했어야 하고 노동자들은 밥그릇 싸움이긴 하지만 무력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노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당시 파업 사태의 중심에 있던 건 누군가요? 쌍용차,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리고 정부와 경찰 인력들이죠.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노동자 파업하면 현대기아차도 많이 떠오르실 텐데 여기도 이제 민주노총이란 말이죠. 무력 시위 장면이 꽤 많이 등장했고 매년 임단협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임단협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그리고 그에 대한 명분이 불명확하다는 것 때문에 저 또한 논평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또 KGM 노조가 이런 강성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작년 기준으로 13년째 파업을 안 한 건 물론이고 최근에 쌍용차 회생 절차 당시에도 어땠나요?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다만 노동자가 일방적으로만 희생하도록 강요하진 말아달라. 이것도 뭐 공장이나 회사를 점거하고 한 말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KG그룹이 안정적으로 인수해서 지금이 KGM이 됐고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9년 10월에 쌍용차는 금속노조에서 탈퇴했습니다. 노조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했고 이 소리는 즉 2019년 이후부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기업노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살짝 다를 수 있거든요. 노동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건 모든 노조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기업 노조는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방향이 공존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기업 아래에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대차 지부나 기아차 지부는 노동자로서는 현대기아차 소속이 맞지만 노조원으로서는 현대기아차 소속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기업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인 거죠. 그래서 비교적 기업 노조보다 회사의 어려움 같은 게 덜 타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기업 노조는 그냥 기업과 노동자가 잘 되는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데 민주노총은 정치적 행보도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노총 스스로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개입하고 다룹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사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한 게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역사적 사실들이 중요한 건 물론이고요. 오늘날 알 수 있는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조라는 게 노동자들을 위한 조합, 단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동자이기도 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와는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시민들이 보기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노조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9년과 2022년 모두 쌍용차는 경영이 어려워서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다르고 2009년에는 금속노조, 2022년에는 기업노조였다는 점 또한 다릅니다. 회생 절차 과정에서 일어난 노사 간의 모습도 너무 달랐고요. 왜 그랬을까요?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